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와 남편은 사장과 직원 사이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 꿈을 위해 대학 진학이 아닌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죠. 그렇게 6년이란 기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제 나이 27에 드디어 제 꿈을 이뤘어요. 만화 카페를 차리게 된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만화책을 좋아해 만화책방을 차리는 게 장래 희망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은 제 카페의 첫 알바생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는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곳이 자리를 잡을 때까진 친정엄마가 참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엄마도 알바생이던 남편이 참 싹싹하다며 좋아했죠. 남편도 엄마를 편하게 생각해주어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기에 남편이 알바를 그만둘 때 저보다도 엄마가 정말 서운해했고요. 남편만큼 저희와 일하는 게 잘 맞는 사람도 없어서 남편이 그만두고 나서 알바생을 다시 구하는 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런 남편과 4년 후쯤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남편이 저를 찾아와 주었어요. 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만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깊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4년 후 다시 만난 그이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 앞날 창창한 직장인이었고요. 남편은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소중한 사람이라며 온 진심을 다해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 마음에 저는 남편과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 인사를 갔을 때 엄마가 남편을 바로 알아보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엄마, 나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엄마한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어요. 어머, 너 건이 아니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희가 지금 교제 중이라고?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래전이라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저 알아보시겠어요? 어머, 얘는 더 멋져진 것 빼곤 그대로인데 어떻게 널 못 알아보겠어? 참 우리가 깊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고 말이야. 그때 이제는 큰 사장님과 사장님이 아닌 장모님으로 더 깊은 인연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이상하고 낯설다. 예전에 내가 알던 건희 모습 그대로라면 나는 너무 좋지. 그때 내가 내게 내 사위로 삼고 싶다고 했던 농담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이야. 정말 꿈만 같다. 내 딸 잘 부탁하네, 박서방. 저희 친정엄마는 제 남편이라면 무조건 승낙이라며 자기의 꿈을 이룬 것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시부모님도 어린 나이에도 꿈을 위해 나아가 끝내 이룬 제 강단이 훌륭하다며 저를 예쁘게 봐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큰 축복 속에 차근히 결혼 준비를 하며 딱 1년 후 성대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앞날이 꽃길일 거라 굳게 믿었고요.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해버렸죠. 바로 저를 탐탁지 않아 했던 단 한 사람 때문에요. 남편에게는 저보다 1살 어린 누나가 있었어요. 네,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신우입니다. 신우는 저의 존재를 언짢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게는 참 황당 그 자체였죠. 학력은 고졸에 고작 만화 카페를 운영하는 하찮은 사람이라며 자기 가족이 되기에 저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제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까지 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직장인으로 지내면서도 배움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컸던 사람이라 가방끈 짧은 저를 성에 차지 않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집안에 왜 시집까지 갔느냐고요? 그만큼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또 시부모님도 제게 참 잘해주셨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신우가 제 험담이며 무시할 때 늘 제 편에 서주셨거든요. 도대체 건이 너는 쟤 어디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우리보다 한참 부족한 저런 애가 시집을 오면 집안 망신인 거 몰라? 대학 문턱도 못 밟은 데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만화 카페? 진짜 허접하다 못해 볼품없잖아. 난 정말 이 결혼 싫어. 반대라고. 어허, 예비 며느리 앞에서 예의를 갖춰라. 아무리 철이 안 들었다지만 나이값도 못하고 사람을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경솔한 언행은 삼가해라. 다른 면에서는 너보다 훌륭한 점이 많은 아이란 걸 왜 몰라? 아빠, 무슨 그런 망발을 해. 내 어디가 어때서 저런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저 애랑 비교하느냔 말이야. 내가 보기엔 나 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다고. 누나, 말 조심해. 나랑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야. 지금처럼 무시하는 태도 더는 못 참아. 자기 꿈을 위해 포기할 줄 알고 또 명확히 선택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야. 누나나 나처럼 부모 그늘에서 더 쉽게 모든 것을 얻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제 가치를 분명히 알아봐주는 남편과 시부에게 감사했어요. 이런 가족이라면 신우의 미움쯤이야 감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저는 제게 마음 써주는 시부모님이 좋았고, 그래서 자주 함께하며 예쁨 받기 위해 더 노력했어요. 시댁에서 예쁨을 받는다면 모든 며느리가 걱정하는 고부 갈등쯤은 잘 극복하며 정말 딸처럼 시댁 사랑받으며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 차례 시부모님께 쓴소리를 들은 신우는 변함없었어요. 이미 저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 노력을 무시하고 저더러 시부모까지 꼬여낸 불려우라고 했거든요. 태생이 꼬리치는 팔자를 타고 나서 똑똑한 신랑을 꼬셔낸 것도 모자라 시부모님까지 꿰어내려 아양을 떨어댄다고 저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오죽하면 한참 결혼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시댁 식구들 모르게 제게 찾아와서는 못나게도 굴었어요. 나보다 나이 조금 더 먹었다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잘 들어. 더는 눈꼴 셔서 못 보겠으니까 이만큼 우리 가족 기만하면서 재미 봤으면 어쩌지 못할 관계까지 가기 전에 그만 내 동생이랑 헤어져. 내 동생이랑 결혼해서 기구한 팔자 펴볼 생각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기만한 적이 없어요. 형님, 그리고 건희 씨와 헤어질 마음도 없고요. 모두 좋은 분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물론 형님도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잘 알아요. 제가 꿈을 위해 했던 선택들이 오답이라고 여기시는 거죠. 하지만 꼭 대학을 나와야지만 인성이 갖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 학력과 직업만으로 판단 마시고 저라는 사람을 좀 찬찬히 봐주세요. 네가 뭔데 내가 좋은 사람이고 아니고를 판단해. 머리도 멍청한 게. 아는 척하고 싶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잔말 말고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파혼해. 개망신 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물론 이 이야기가 우리 가족 귀에 들어갔다간 넌 내 손의 끝인 줄 알아. 내 동생이 현명한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현명한지 헤어짐으로 증명하라고. 아니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형님으로 인해 파혼할 생각은 없어요.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게는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아직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셨다는 거 명확히 알았으니 제가 앞으로 형님께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다 보면 형님도 제 있는 그대로를 봐주실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네. 내 동생한테 기생할 생각 말고 너 갈 길 가라니까. 동네 만화방이나 하는 게 뭐 잘났다고 우리 집안 사람이 되겠대. 지금 네가 운영하는 카페 문 닫고 싶어? 어? 동네 장사가 얼마나 우스운 건지 네가 몸소 체험을 해봐야 정신 차릴래? 형님, 저더러 너너거리면서 말하는 건 조심해주세요. 제가 나이도 더 많은데. 이렇게 존댓말까지 써가며 존중하는 이유도 가족들 사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거든요. 형님도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언행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동네 장사 우습게 여기시는 건 형님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저는 못나게 구는 신우를 패기 있는 자세를 일관하며 상대했어요. 남편도 그리고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모르는 제 카페의 매출까지 보여주며 배움이 좀 짧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어줍잖게 자신이 잘 나간다 생각하는 신우의 기세를 누를 만한 무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로 신우는 제 만화 카페의 매출을 알고는 놀라 입만 뻥끗하더라고요. 저는 한 방 더 먹이기 위해 대략 순수익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충격이라도 먹은 표정을 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그 뒤로 팔자 피려고 남편을 꼬셨다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건 제 순익이 자신의 월급보다 많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작 매출을 밝힌 걸로 신우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팔자를 운운하며 해대던 불쾌한 말 대신 머리에 든 것도 별로 없는 게 잔꾀만 많아서 돈을 벌었다고 또 다른 불쾌한 말로 시비를 걸었으니 말이에요. 아마도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보다 돈을 잘 버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겠죠. 그래도 신우는 그 후로 한동안은 대놓고 저를 갈구는 일은 없었어요. 파혼에 관한 이야기도 더는 거론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잠자코 있는 동안 저를 어떻게 괴롭혀야 속이 시원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는 걸 결혼식 날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네요. 낯설게도 예식 당일 한참 이른 시간임에도 신우는 일찍이 찾아와 정말 해사한 표정으로 결혼 축하한다며 저를 안아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우의 모습이 매우 낯설었지만 다른 의심의 여지는 없었어요. 이미 결혼식 당일이고 저를 무시하긴 했지만 전보다 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이미 엎어진 물 받아들이기로 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저 제 순수한 생각일 뿐이었다는 걸 결혼식이 시작한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신우가 제게 축하 인사를 하며 살짝 안아줄 때 손에 쥐고 있던 차키를 제가 입고 있던 드레스 위로 떨궜어요. 당연히 그 차키를 줍기 위해 신우는 잠깐 몸을 숙였고요. 저는 이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 행동이 저를 참 난감하게 만든 문제의 행동이었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신부 입장을 하는 순서에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제 드레스 밑단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그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진행해야 했어요.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제 기분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흉한 드레스를 입고 사진 촬영까지 해야 했으니 멀쩡할 리 없잖아요. 모두가 수군거리는 하객 속 통쾌한 표정으로 웃고 있던 신우를 보니 속에서 화가 치미는 걸 숨길 수 없더라고요. 저는 예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신우에게 찾아가 참고 있던 화를 터뜨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을 이렇게 망칠 수 있냔 말이야.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이런 일을 저질러요? 형님이 다 물어내요. 당신이 찢어버린 드레스도 다 망쳐버린 결혼식도 전부 다 물어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러게, 내가 가족들 몰래 찾아가서 파혼하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았잖아. 그랬으면 이런 일을 내가 버릴 필요도 없었을 거 아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가족이 되어버렸으니 그걸 문제 삼기보단 퍼포먼스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면 그만 아닌가? 그럼 앞으로 잘해보자고 옳게. 뭐? 퍼포먼스나 해프닝? 당신 결혼식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이게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건 줄 알아? 아무리 가족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일까지 벌일 만큼 수준 이하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런 머리로 어떻게 대기업에 갔는지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라고. 지금 아랫사람 주제에 뭐라고 망발을 해대는 거야? 수준 이하? 너 미쳤니? 감히 니까짓게 수준을 운운하며 날 무시해?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 아니, 아직 하고 싶은 말은 차고 넘치지. 하지만 무식한 당신이랑 더 말 섞어봤자 뭐가 달라진다고. 오늘 당신이 저지른 이 만행, 뒷일까지 생각하고 저지른 거지? 겁도 없이 감히 이런 행동을 잘도 버렸으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급한 내게 딱 맞는 짓이었는데 내가 각오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윗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말을 놔? 무식한 건 내가 아니라 너네.
못 빼어먹은 티 작작내. 나는 너랑 친구 먹을 생각 없어. 깍듯이 형님 대우하라고. 알겠어? 저는 신우가 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곧장 시댁 식구에게 알렸어요. 그날 시부모님은 신우의 등짝을 연신 두들겼고 눈 똑바로 뜬 채로 저를 노려보는 신우를 대신해서 시모와 시부가 저에게 고개까지 숙여 사과했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 신우는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사과를 하느냐며 성을 냈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를 더욱 나무랐어요. 남편도 자기 누나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다며 행복해야 할 날 이런 사고가 생겨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시는 신우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제 말에 시모가 나서서 앞으로는 신우와 마주칠 구실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며 약속했어요. 저는 이 문제로 시부모님을 더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시부모님에게는 돌아가겠다 가볍게 인사만 한 뒤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은 시부모님은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건 그것대로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사이인데 시댁에서 지내는 신우를 전혀 마주치지 않은 채 지낼 수 있겠어요? 결혼 초에는 신우와 제가 만나는 접점이 없도록 신경 써주긴 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대명절이나 시댁이 치르는 제사 때 며느리인 제가 매번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신우는 그런 일을 버리고도 여전히 당당한지 저와 마주칠 때마다 꼭 저더러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몇 번은 저도 큰 내색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서운함은 쌓이고 속상해서 나중에는 따지게 되더라고요. 적당히 가족 행세하고 그만 내 동생과 갈라서는 게 어때?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식구가 다 불편한 거 안 보이냐고. 불려울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려니까 불쾌하고 소름 끼쳐서 마음 편히 집에 있을 수가 없네 진짜. 도대체 꾸준히 제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요. 이제 가족까지 된 마당에 이렇게까지 일관되게 저를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몰라서 물어? 이래서 가방끈 짧은 것들은 말이 안 통해. 나는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가족이야? 나는 너처럼 저급한 애랑 가족될 생각이 전혀 없어. 결혼했든 안 했든 넌 그저 내겐 외지인이고 우리 가족 꼬여는 여울 뿐이라고. 그런 저급한 것이 내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렇게 매번 형님과 언쟁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제가 형님이랑 결혼했어요? 네? 형님이 여전히 반대하는 마음이라고 해도 의미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리 지독하게 절 미워하시는 건데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게 왜 이러세요 정말. 누가 내 가족들한테 잘하라고 시켰어?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서 왜 나한테 언성을 높여.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좀 사라져 주라고. 네 갈 길과 우리 가족의 갈 길은 다르다고. 네가 사는 그 싸구려 삶에 내 가족들까지 넣지 마. 그게 난 불쾌하다고. 네 존재가 내겐 그저 끔찍한 암덩어리 같다고. 말 가려서 하세요. 제가 일건 모든 걸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형님께서 저에 대해 뭘 얼마나 잘한다고 그렇게 치부하시는 건데요. 지금의 저는 제 모든 노력의 결실이 되어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형님과 다른 길을 걸었다고 제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노력이 얼마나 하찮은지 보여주는 거네 그럼. 넌 죽었다 깨어나도 내 가족이 될 수 없어. 그러니 제발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아니, 우리 가족 앞에서 없는 사람이 되어줘. 널 이렇게 마주하는 순간순간 우라가 치밀어 미치겠다니까. 결국 저와 신우는 긴 말다툼으로 번졌고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달라지는 건 없다고 느꼈거든요. 시부모님도 시댁에 들르지 않는 저를 이해하는 듯 했어요. 자기들의 딸이 며느리인 저를 매몰차게 밀어내니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시댁과 거리를 두고 지낸 지 6개월쯤 됐을까요?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겼던 건지
신우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그것도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제게 잘 지냈냐는 안부를 다묻더군요. 하지만 저도 결혼식 날 당했던 전적이 있어 쉬이 경계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우가 제게 꼭 부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못나게 굴 생각으로 연락한 게 아니라며 시간 좀 내달라고요. 그리도 저를 하대하던 신우가 돌연 부탁이라니 어떤 걸지 전혀 짐작도 가지 않았어요. 저는 카페 자리를 비울 수 없던 터라 제 만화 카페로 와달라고 했고 그렇게도 끔찍해하던 제 만화 카페까지 흔쾌히 오겠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제 카페에 와서는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이곳저곳 살펴댔어요. 저는 그런 행동이 너무도 의아했지만 혹시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이라도 벌이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입 밖으로 그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신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더러 꼭 비밀이라며 저만 알고 있으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신우의 말은 이랬어요. 얼마 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번아웃이 왔다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앞뒤 생각 없이 사직서부터 던지고 나왔는데 뭘 해본 적이 없으니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지시 저에게 처음부터 그렇게도 못나게 굴었던 이유를 털어놓았어요. 내가 올케한테 참 모진 언행을 일삼았잖아. 그게 다 부러움이랄까 질투랄까 그런 감정 때문이었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질투라니 형님께서 제게 무슨 질투를 느꼈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걸요. 당연히 모르겠지. 내 가족들도 모르는 내 마음을 올케가 어떻게 알겠어? 사실 나도 올케처럼 가슴에 품었던 꿈이 있었어. 내 모든 것이 오롯이 담긴 나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었다고 나도. 하지만 나는 남의 시선이 참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지 못했어. 올케도 알잖아. 내 학벌에 대한 내 근자감 말이야. 근자감이라뇨.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맞죠. 저는 대기업 다니는 형님이 참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저에게 못되게 구셨어도 그 생각은 변함없고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올케. 아무튼 나랑 다르게 남의 시선 생각 안 하고 꿈을 이뤄낸 올케가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그게 너무 배 아프더라고. 시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어야지. 미안해. 진심이야. 그런 마음에서의 미움이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를 좀 물어도 될까요? 나도 일이 이렇게 된 김에 나만을 위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단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올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말이야. 혹시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기회로 형님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움을 드려야죠.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괜찮다면 제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진 못했어. 나한테도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말인데 괜찮다면 올케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일을 좀 배울 수 있을까? 신우의 고백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다며 사과까지 하는 신우를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어요? 드디어 저를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들뜨기까지 했던걸요. 저는 신우의 부탁에 마침 2호점을 준비 중이었던 터라 1호점을 저 대신 관리해줄 직원으로 신우를 고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신우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신우는 처음 한 달 동안은 제게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배웠어요. 가끔 손님이 없어 한가할 때는 신우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나누며 정말 더없이 좋은 날들을 보냈죠.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하던 저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신우에게 1호점 관리를 맡긴 지 석 달 만에 어김없이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제가 2호점 오픈 준비가 거의 끝나갈 쯤이기도 하고 신우가 첫 달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업무에 관한 미흡한 부분이 많아져서 넌지시 이야기도 할 겸 식사 자리를 함께 하려고 했죠. 그렇게 평소보다 조금 일찍 1호점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만화 카페가 정말 난장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싶을 정도로 엉망인 거예요. 거기다 신우는 손님이 있건 없건 어디서 났는지 카운터 밑에 이불까지 펴고 누워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신우 모습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떡해 해요. 손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카페도 엉망진창인데 이리 태평하게 쉬고 있으면 안 되죠. 관리할 게 뭐 있어. 손님들한테 책 보고 나면 밤납대에 꽂지 말고 제자리에 바로 꽂아두라고 말해놨어. 그리고 먹은 음식들은 이따 퇴근하기 전에 몰아서 설거지하는 게 편하잖아. 그릇 부족하면 다 떨어졌다고 하면 그만이고. 옳게 사장이라고 유난 떨지 마. 꼴 사나워 보여. 형님, 저더러 도와달라고 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이렇게 의욕 없이 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매달 노동값을 지불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제가 어떻게 월급을 챙겨드려요? 참 더럽게 쫑알대네. 월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싶어. 어차피 끝까지 나 돕기로 하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잔말 말고 1호점 매출 딱 절반 떼서 매달 나한테 보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카페 매출에서 절반이나 형님께 드려요? 노동한 값으로 치면 지금 돈을 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라고요. 올케가 나 도와주겠다며. 이제 와서 모르쇠 하면 안 되지. 계속 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 그게 자리 잡기 전까지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돕는 척 말고 그냥 돈으로 편하게 도와주라고. 형님이 제 자식이라도 돼요? 아니, 자식도 그렇게 거저먹으려고는 안 하죠. 어떻게 그런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황당할 뿐이네요. 오늘까지 근무하신 거 계산해서 입금해 드릴 테니까 내일부턴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형님 말한 것처럼 할 생각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마세요. 매출 절반 상납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또 사람 승질을 건드려? 허드렛 일 투성이인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데? 가치도 없는 이 거지 같은 일을 왜? 네가 그럼 그렇지. 네까지 것이 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겠어. 다음 달부터 매달 총 매출의 반 나한테 상납해. 돕겠다고 입 밖으로 말을 뱉었으면 찍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는 끝까지 단호하게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 카페에 발도 들일 생각 말하고 딱 잘랐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우는 내게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사람처럼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는 돈 타령을 하며 저를 볶아댔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더럽게 얽힌 인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돈 타령만 했으면 나았을까요? 신우는 나중에는 제게 말이 안 통한다며 매출의 절반을 떼서 보내지 않으면 제 만화 카페를 당장이라도 문 닫게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어요. 그리고 형님이 제 카페에서 잘린 지 딱 한 달 되던 날, 저는 당연히 상납하지 않았고 신우가 또 찾아왔어요. 제 카페에 들어와서는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을 모두 끄집어내고 인기 있는 책들은 다 찢어버리고 가게의 모든 물건을 파손해댔어요. 폐악질도 이런 폐악질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카페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라고요. 힘이 어찌나 센지 아무리 뜯어 말려도 말려지지도 않았고요. 어쩌다 이런 일까지 겪게 된 걸까요? 제 꿈을, 제 모든 걸 신우는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저는 통제되지 않는 신우를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 제압하고 나서야 정신 나간 신우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어요. 그리고 영업방해로 신우를 고소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게 결혼식 때 있었던 사건처럼 사과하며 선처해달라고 하더군요. 시모는 자기가 전부 변상할 테니까 가족끼리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까지 했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제가 가족이 맞긴 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가 정말 가족이 맞긴 해요? 왜 늘 저만 당신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형님이 저더러 돈을 내놓으래요. 잘 지내고 싶으면 돈을 주래요. 이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맞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 제발 노여움 풀고 내 딸 좀 모진 일 당하지 않게 선처해 주렴. 제발. 그럼 제가 당신 딸에게 당한 모진 일은요. 그간 두 눈으로 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잖아요. 저 법대로 할 거예요. 선처 따위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던 상관없어요. 이번 일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시몬은 제 손까지 붙들며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어요. 저를 모욕해왔던 건 이악 물고 참아왔지만 제 전부를 이렇게 망쳐버린 신우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거기다 제게 협박까지 한 신우만을 걱정하잖아요. 협박을 받은 건, 피해 입은 건 바로 저인데 시댁 식구 중 그 누구도 제게 먼저 괜찮냐고 말을 건넨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외지인일 뿐이었다는 걸 정말 절실히도 느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신우는 제게 신고당한 그 상황에서도 일말의 반성도 없었어요. 아니, 도리어 배째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죠. 니까짓게 합의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요. 남편은 어땠냐고요? 여지없이 신우의 편을 들더군요. 그래도 자기의 누나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며 원망을 쏟아내면서 말이에요. 당신이 누나더러 돕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누나도 든든한 백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지. 그리고 대기업까지 다닐 정도로 우리 누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럼 지금 내가 전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당신 누나가 내 카페를 그렇게 만든 게 전부 내게 돈 뜯어내려다 실패해서라고 몇 번 말해. 그 대기업 다니는 잘난 누나가 직접 이 사다를 만든 거라니까? 이유가 뭐든 당신이 돕겠다고 나섰잖아. 당신이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어야 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가족이 가족을 상대로 어떻게 이래. 당신 말대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했어. 하지만 형님의 만행을, 나에게까지 미친 피해를 모두 감당하겠다고는 한 적 없어.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들일 땐 심사숙고해야 하는 건데 내 딸 꼬드겨 회사까지 그만두게 만들고도 뻔뻔하게 굴기까지. 엄마가 돼서는 내 딸 자식만 못났다고 나무라며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예뻐했던 지난날이 다 후회스러워. 내 딸에 보는 눈이 딱 맞았던 거였어. 내 딸을 믿었어야 했어. 식구들은 끝까지 제게 미안함이라고는 없었어요. 합의하지 않겠다는 나를 벌레 보듯 할 뿐이었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 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가족으로 들인 것에 대한 한탄을 해댔어요. 저도 이런 사람들과 더는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남는 건 미움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웃긴 건 남편도 자기 가족을 건드렸다며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소리치더군요. 남편의 말을 듣는데 아무리 물러터진 저라도 어떻게 참고 고분고분 있을 수 있겠어요. 이혼 이야기를 막 꺼냈을 때만 해도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고도 간결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마저도 사라졌고 곧장 소송을 걸었어요. 물론 그 후로 신우와 관련된 사건 신고에 남편과의 이혼 소송까지 법적 다툼으로 미칠 노릇이었어요. 거기다 신우로 인한 제 카페에 큰 손실까지 감당하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 힘든 날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그렇게도 저를 찾아와 악담을 퍼부어댔어요. 시부는 저더러 만화 가게나 하는 못 배운 것이라며 신우와 똑같은 말로 저를 무시해댔고 시모는 저더러 야살스럽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이제야 결혼 전 저에게 강단 있다는 말을 했던 시부모의 본심을 알게 되었어요. 가방끈 짧아도 사업 능력이 좋은 것 같아 나중에 큰 쓸모가 있겠거니 했더니 우리 뒤통수를 칠 줄이야. 예쁘다 예쁘다 하며 지내주니까 진짜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았냐?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알아? 제발 저 좀 찾아오지 마세요. 진절머리가 나서 미치겠다고요.
그리고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는 그 불쾌한 말도 집어치우시고요. 이렇게 되바라진 애라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고분고분하게 결혼 승낙을 하진 않았을 거야.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혼 소송 중에 적당히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네가 이제야 본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 악독한 것. 내가 이런 네 두 얼굴에 속았어. 참한 모습으로 평생 우리 가족 뒷받침이나 되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냔 말이야. 그 배려심 깊던 시모는 더는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 그동안 속내를 숨기고 연기를 잘해오던 시모가 없어진 거죠. 신우가 저를 이용해 자신의 살해 사욕을 채우려던 것처럼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시모도 다른 방향으로 신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대로 느꼈네요. 저는 시모의 본심을 알게 된 후 신우와의 사건을 더욱 악착같이 독한 마음으로 물고 늘어졌어요. 결국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도 신우와의 문제가 큰 역할을 해주어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위기의식이 좀 들었는지 그제야 저를 탓하던 남편이 찾아와서 이혼 승소도 했으니 신우 일은 그만 멈춰달라며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간과한 것은 바로 시모의 본심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였죠. 진심으로 반성한 척 날 회유하려 들지 말고 정당한 죗값을 다 받으라고 말했어요. 비양심적으로 죗값을 피하려 들지도 말라고 합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죠. 그리고 얼마 뒤 신우와의 문제도 끝이 났어요. 자기가 처신한 행동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되었죠. 제게는 정말 통쾌한 결과가 아닐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결과로 인해 제 사업이 정말 휘청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시댁이 아마도 제게 복수할 마음을 제대로 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제 만화 카페 바로 근처 빌딩 건물에 저와 같은 업종의 만화 카페가 생긴 거예요. 크지 않은 동네에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것도 매출에 영향을 주는데 그곳이 제 카페를 콕 집어 옆 만화 카페보다 저렴한 곳이라고 홍보까지 해대는 통에 정말 오랜 단골 손님이 아니고는 저희 카페에 걸음하는 손님들이 확 줄어버린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만화 카페의 사장이 다름 아닌 이전 시모였고 그곳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바로 이전 신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그 만화 카페에 가서 난리를 쳤어요. 이 상도덕도 없는 인간들아. 버젓이 내 카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근거리에 같은 업종으로 선택해서 가게를 차려? 어떻게 끝까지 나를 이리도 괴롭힐 수 있어? 상도덕? 네가 상도덕 운운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네가 말하는 상도덕은 네가 먼저 안 지켰지. 그게 뭔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처신했잖아. 내가 언제?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한 후까지 이렇게 나를 복가대며 괴롭히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당신들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러게. 내 동생이랑도 헤어질 거면 좋게 합의하고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았잖아. 가족을 상대로 콩밥 먹일 작정을 했던 것부터가 넌 상도덕에 어긋난 인간 말종이라는 거야. 내 딸 말이 맞다. 네가 먼저 우리를 우습게 여겼잖냐? 그러게 잠자코 있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겠지. 아들과의 이혼은 부부의 문제니 그렇다 쳐도 내 딸의 문제는 전혀 다르니까 말이야. 이게 다 네가 자초해서 생긴 일이니 어디 한번 감당해 보렴. 저는 여전히 저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두 사람의 난잡한 대응이 너무도 기가 차고 황당했어요. 여전히 저를 탓하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당한 것에 대한 바른 대처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말에 이죽거리며 웃더니 저더러 온 식구를 범죄자 취급하는 쓰레기라며 그런 저는 돈 한 푼 벌어가면 안 된다며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몇 날 며칠을 머리를 감싸주며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매출은 점점 큰 타격을 입기 시작하니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변함이 없다는 걸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서야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이치를 말하느냐고요? 못된 사람이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없다는 건 말이에요. 전 시모와 신우가 하는 가게는 처음 두어 달은 일명 오픈빨과 저를 저격한 파격 할인 행사 덕에 장사가 잘 됐어요. 하지만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버티며 장사해온 저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오픈빨이 떨어질 쯤 되니 이상한 추문을 달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가게 운영하는 사장 언니가 불친절하고 판매하는 음식에서 불결한 냄새가 난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추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죠.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저를 긁어대던 전신우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망할 위기라며 분위기며 매장에 채워둔 책까지 제가 운영하는 곳과 비슷하게 했는데 자기들 만화 카페는 왜 오픈한 지 몇 달 만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거냐고 이럴 땐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머리에 총 맞은 게 아니고서야 그 시커먼 속을 다 아는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주나요? 저는 단호하게 신우에게 왜 상도덕도 모르는 사람을 제가 도와주어야 하냐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내 카페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도와달라고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선 입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경험해 보겠느냐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제가 쌓아온 경험만으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이겨왔으니까요. 저는 그런 신우에게 다시 법정에 서고 싶다면 어디 한번 입을 함부로 놀려보라고 말했죠. 신우는 제게 가짜는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역성을 내며 말했어요. 사업 경력 조금 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너도 우리 카페 생기고 장사 안 되잖아. 그러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은 아직 남았나 봐? 네 그 하찮은 자존심으로 네 가게가 제대로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가 너보다 배움이 더 많은데 너보다 못할 리가 없으니 말이야. 제발 네 카페가 얼마 못 가 망하길 바래. 그래야 우리가 재미를 보지. 덜 떨어진 말을 그리도 길고 정성스럽게도 할 필요가 있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네 발로 직접 여기까지 와놓고도 몰라? 내가 망하기 전에 당신네들 카페가 먼저 망할 것 같은데 덕분에 내가 재미를 보게 생겼네.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가줄래? 너희 망해가는 꼴 보려면 팝콘 좀 튀겨야 해서 말이야. 이 멍청한 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너 두고 봐. 내가 가만히 두나 보라고.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큰 소리나 칠 수 있을지 말이야. 두고 볼 것도 없는 게 까불지 마. 그리고 이제 우리 완전 남남인데 예의 좀 갖춰. 나이 차이도 나는 윗사람한테 눈 그만 부라리고. 제 말에 씩씩대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두 사람은 제게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시모와 신우가 차린 만화 카페는 전 남편과 전 시부 몰래 운영하기 시작한 거더라고요. 가진 비상금이 없던 상태에서 집안 남자들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차렸던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고졸인 저도 일궈낸 사업을 자기들이라고 못할 것도 없지 라는 자신감으로 말이에요. 오픈빨이 뭔지도 모르고 초반에 장사가 꽤 된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에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제 가게에서 신우가 행동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카페에서도 그 행실 그대로 했던 거죠. 그로 인해 매장 관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된 거고요. 전 시모와 전 신우는 빚만 지고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게 무릎까지 꿇고 손까지 빌며 제발 이번만 도와달라며 내가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애원하더군요. 아가, 우리가 남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정이 있지 않니? 내가 널 좀 예뻐했니? 내 딸보다도 더 아꼈잖아.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좀 줄 수 없을까? 빚더미에 앉은 채 집에서 쫓겨날 순 없지 않니? 응? 그래, 옳게. 우리가 그간 못되게 군 건 우리가 너무 옹졸했어. 이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과할게.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 있다면 다 말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전부 사죄할게. 그러니 제발 엄마 말처럼 예정을 핑계 삼아 조금만 힘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제가 왜요? 내가 왜? 우리가 예정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있다고. 고작 결혼 생활 몇 년 했다고 그게 다 정이 붙진 않던데? 예,
미운 정도 정이라면 정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굴지 말아주렴. 나도 내 딸도 이렇게 비마. 제발 우리 좀 한 번만 살려주렴. 미운 정은 정이 아니죠. 원망이고 미움이지. 전에는 늘 제게 매몰차게 구시던 분들이 아쉬울 땐 더없이 나긋하게 구니까 혼란스럽네. 막말로 제게는 그곳이 망하는 게 더 좋은걸요? 오픈할 때 제 카페를 저격하는 글로 손님까지 뺏어가 놓고 이제와 이렇게 염치 없이 구는 거 정말 별로거든요. 다시는 이런 부탁한다고 찾아와서 마음대로 무릎 꿇고 그러지 마세요. 남보다 못한 사이끼리 도와달라는 말 자체가 무례한 거니깐요. 도울 가치도 없는 전시모아 신우를 카페에서 내쫓았어요. 그 후로 정말 얼마 못 가 전시모아 신우가 운영하던 만화 카페는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첫 사업을 망한 전시모아 신우는 제가 도움만 줬더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또다시 저를 원망하며 몇 번이나 더 찾아와 해코지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끄떡도 하지 않았죠. 한 번만 더 내 카페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시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어요. 월세도 감당 못할 정도로 쫄딱 망해서 초기 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빚만 남은 상태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이죠. 이후로는 더 이상 행패를 부리러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저는 그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덕에 2호점까지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직원까지 고용해 전보다 편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많지 않은 나이에 이혼 딱지를 달고 살아가는 건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 이혼을 후회하지도 않아요. 이혼이라는 제도를 택한 건 제가 했던 수많은 선택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잘한 선택이라고 여기니까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또 이걸 이만큼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것이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며 앞으로의 제 미래가 기대되거든요. 이제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들만 남았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만 오롯이 베풀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 편한 일이에요. 제 부모님께서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싱글이 된 저를 처음엔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하지만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늘 흐뭇해 하시네요. 아직도 저는 청춘이기에 앞으로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죠. 부디 그 수많은 선택이 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는 행운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제 짧고도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제 사연이 시청자분께 재미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시댁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겨우 제자리를 찾은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속물적인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은 제 전남편과 시모에게 딱 맞는 말이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그런 앞과 뒤가 다른 두 사람과 인연을 끊게 된 이야기입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저희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제가 30대 초반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동복지센터의 사회복지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소개팅 전 상대방에게 원한 건 두 가지뿐이었어요. 술, 담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요즘에 술 안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제 지인은 그런 사람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남편을 보았을 때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갔죠. 그렇게 순순히 결혼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저희 만남에 순간 브레이크가 걸린 일이 생겼어요. 바로 종교 때문이었죠. 저는 무교였고 저희 부모님도 종교가 없었어요. 조부모님은 불교였지만 다 돌아가시고 없었고요. 그래도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는 집이었는데 남편 집은 달랐어요.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특히 시모 될 사람은 독실한 신자셔서 주말뿐만 아니라 새벽이나 밤에도 다닐 정도로 교회와 그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아주 신실한 분이셨어요. 게다가 남편은 모태신앙으로 일하고 있는 곳도 기독교 재단인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이혼 사유 중에 생각보다 많은 게 종교적인 문제인데 괜찮을까 싶었어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생각 외로 긍정적인 답변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괜찮지 않니? 사이비 종교 이런 것만 아니면 솔직히 제사 지낼 것도 없고 교회 사람들끼리 나눔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던데 네가 괜찮으면 엄마도 반대는 안 할 거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종교보다야. 어떤 종교를 가지든 그 사람이 괜찮고 좋으면 돼. 그 말에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게 청혼을 했던 남편에게 말했어요. 몇 번 다녀보다가 나랑 안 맞으면 나도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 고마워, 자기야. 우리 엄마는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셔. 그 이야기를 듣고 뭉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결혼 직후부터 시모 시부와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사람들도 좋았어요. 딱 한 가지 불편한 건 몸이 불편한 시부를 모시는 일이었는데 그건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걱정 없었어요. 시부는 뇌졸중으로 몸이 많이 안 좋은 분이셨어요. 말도 정신도 어눌하고 몸은 더 운신하기 힘들었죠. 보통 병원에 보내는데 시댁에서는 직접 케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시모와 남편의 가족 사랑에 대해 항상 칭찬해주고 시부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 옆에 붙어있는 것뿐이었는데 시모는 항상 며느리라며 인사도 시키고 여기저기 안면도 트게 만들어줬어요. 솔직히 귀찮다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가정의 평화와 사람 만난다는 생각으로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가족이던 저와 남편은 결혼 1년 차에 아이를 낳았고 저는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완벽한 가족이고 평화로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위장된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된 일이 있었죠. 결혼 2년 차, 아이가 1살이 됐을 무렵에 처음으로 크게 부딪힌 일이 생겼어요. 그건 정말 신혼 초에 일어난 일이었죠. 남편이 하루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전 아무 생각 없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전셋집 내놓고 우리 본가랑 합가하는 건 어때? 합가? 싫어. 아직 신혼인데 무슨 합가야? 제 입에서는 대뜸 거절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생각조차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제게 이야기를 꺼내온 건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제가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제 명의의 전셋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 제 양해를 구하려던 거였죠.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아니야. 엄마가 합가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우리도 전셋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이 집 전세금으로 본가 리모델링 싹 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이 합가를 원하신다고? 나한테는 별말 없으셨는데? 그런 낌새조차 없으셨다고. 합가 이야기 엄마가 먼저 꺼내면 너무 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내가 말하는 거야. 솔직히 엄마 혼자 아버지 모시는 것도 힘들고 그 집도 평수는 좋은데 옛날 집이다 보니 아버지 수발 들 때 불편한 것도 있고 생각해보지 않을래?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시부 때문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신혼은 즐기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결혼 전에는 따로 자취하며 살았기에 시부를 모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나 보다 싶었는데 갑작스레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당황할 수밖에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싫어. 수발을 드는 게 싫다기보다는 합가 자체가 싫은 거야.
이 집이랑 시댁도 가깝고 굳이 합가 안 해도 아버님 모실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그리고 당신 항상 퇴근이 늦잖아. 그러면 시댁에 있는 동안 일은 나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이고. 안 돼. 난 못해. 자신도 없고 싫어. 여보, 생각 좀 해보고 말해줘. 싫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알잖아.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나도 최대한 도와줄 거야. 당신한테만 다 맡기진 않아. 그리고 엄마가 애도 봐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래도 싫어. 애는 내가 더 잘 봐. 그리고 최소한 이야기 꺼내기 전에 내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었어야지. 갑자기 합가하자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 여튼 난 싫어. 아버님 수발 드는 거 힘들면 내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 하지만 합가는 아니야. 애 데리고 합가. 당신이랑 나 좋아서 결혼했는데도 신혼 초에는 이것저것 많이 부딪혔거든? 그거 생각하면 어머님이랑 나 부딪히지 않을 이유가 없어. 당신이야말로 잘 생각해. 그래도 우리 부모님 일인데 당신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럼 너무한 거 아니고? 그 돈 엄연히 따지면 내 돈이야. 그런데 그 전세금으로 뭐 하자 다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통보하면 내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당신 말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 제일 큰 문제가 그거야. 지금 내 전세금을 시댁에 다 쓰자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차라리 이 돈으로 새 집을 사자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뭐? 합가? 그러면 그 전세금 쓸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당신 돈으로 집 고쳐. 완강한 제 거부에 남편은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러더니 알겠다며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하고 말고 계속 거부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다음날 새벽 저는 육아로 지쳐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일은 가지 않아도 몸이 힘들었거든요. 한밤중에 뒤척이는 애 때문에 힘들었는데 잠도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전화기를 몰래 들고는 거실과 이어진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소곤거리는 남편의 통화를 듣는 순간 저는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엄마, 그 사람 지금 자. 내가 이야기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혀. 그래서 내가 좀만 더 시간 두자고 했잖아. 갑자기 아버지 모시라고 그러면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어?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는 엄마야말로 보육교사라고 했더니 아버지 수발 맡길 거라면 좋다고 했잖아. 두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많은 모자지간이었더군요. 그리고 합가를 하자는 이유도 명확했고요. 시모는 결혼 전부터 제게 시부수발을 들게 할 생각이었더라고요. 보육교사라 돌보는 건 잘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애면 봐줄 수 있죠. 제가 요양보호사도 간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뇌졸중에 걸린 아버지를 전문적으로 케어해요? 그냥 공짜 노동력 부리려고 하는 거 그게 목적인 거죠. 골이 띵하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열어놨는지 선명히 들리는 소리에 저는 한바탕 하려다 멈췄어요. 제 것을 시댁 것처럼 말하는 걸 보니 제게 그 돈이 없으면 두 번 다시 저한테 그딴 소리 안 하겠지 싶어서 친정에 전화해서 나중에 남편에게 연락이 오면 우리 집에 빚이 많은 것처럼 말해주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저는 여전히 합가 어떠냐고 묻는 남편을 앉혀두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할 말 있어. 근데 당신 모르지? 우리 친정에 빚이 좀 있거든? 내가 이 집 전세금 받고 나서 집에 일이 터져서 친정에서는 빚내서 그거 틀어막았어. 지금도 빚은 갚고 있는데 한참 남았고. 그래서 이 집 내놓고 나면 난 그 빚부터 갚아야 돼. 그리고 그거 갚고 나면 리모델링 할 돈도 안 남을 건데 괜찮겠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 반응을 보기로 했어요. 처가댁 빚이 얼만데? 1억 5천. 사실 그 돈은 제가 번 돈이 반, 엄마가 준 돈이 반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바로 전화부터 하더군요. 장모님, 실례되는 질문이긴 한데 혹시 처가에 빚이 있나요? 아유, 이서방, 미안하네.
얘 전세금 주고 나서 그런 일이 터졌지 뭔가. 빚이 한 1억 5천 정도 남아있는데. 결국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더니 침울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그럼 집 내놓는 건 없는 일로 하자. 어차피 내놔봐야 긁어부스럼이네. 끝까지 합가 우길 줄 알았더니 남편은 금세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시부의 수발 때문이었다면 이렇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전세금을 친정 빚에 다 갚고 나면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지고 그러면 시모가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왜 싫어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남편 앞으로 카드 명세서며 뭐며 다 날아오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더군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그거 사실은 결혼 준비하면서 돈을 좀 많이 써서.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야. 게다가 당신 월급으로 갚는 것도 빠듯할 정도잖아. 이거 어떻게 갚으려고 이렇게 막 쓴 거야? 이번에 합가 잘 되면 당신 전세금 좀 빌려서 갚으려고 했지. 뭐? 그걸로 당신 빚을 내가 왜 갚아? 이건 지금 어쩔 건데? 갚아줄 생각도 없으면서 잔소리는 왜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대신 당분간 생활비 못 내. 제 재산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남편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남편이 자기 빚을 이렇게 오픈하게 될 줄은 저도 상상 못했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하며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자.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나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돈 한 푼 안 버는데 당신까지 이렇게 빚을 지면 어떡하란 말이야. 전세금이랑 합가 이야기만 잘 끝났어도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오픈할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당신이 그 전세금이 친정 거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 난 당연히 그 전세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당신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가 너한테 돈 빌렸냐고. 우리 집이 네 현금 창고야? 부부 재산은 공동의 재산이야. 어차피 내가 빚 있으면 당신도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라도 갚아야 되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무슨 헛소리야. 당신 혼자 진 빚을 내가 왜 갚아?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쓴 건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언쟁은 남편의 자리 회피로 끝이 났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해. 이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 불가능한 문제야. 지금 있는 돈도 없는데 나까지 빚을 내면 우리 둘 다 파산이야. 알겠어? 결국 남편이 시모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넌 도대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네 남편이 그렇게 빚을 지는 것도 모르니? 그 이야기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저를 탓하시는지? 돈을 빌린 건 본인 아들인데 말이죠.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생활비도 그 사람은 저한테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줬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쓰고 있었다고요. 한 달에 꼴랑 50만 원 받는 걸로 무슨 살림을 어떻게 살라고요? 그럼 저 혼자 벌어서 세 식구 살림하란 말이에요? 얘는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어쨌든 이번 일은 내가 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 살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아듣겠어? 저한테 말고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집안일에 도움 줄 거 아니면 방해나 되지 말라고요. 결국 시모와 저도 다투게 되었고 시모는 더 이상 말해봐야 자기 아들 얼굴에 침 뱉는 일밖에 안 되니 뚝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뒤로 남편이 제게 왜 어머니와 다퉜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제가 화를 낸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줬죠. 당신이 잘했으면 어머님이랑 나랑 싸울 일도 없어. 애초에 당신이랑 싸울 일도 없었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 절대로 당신 가만히 안 둬. 알았어? 한 번만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거야. 두 번은 안 돼. 알아들었어? 다시 사고 치면 그때는 당신이고 뭐고 안 볼 사람 되는 거라고.
용서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수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썼다면 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거든요. 코인이나 주식을 했다면 핸드폰을 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이미 남편의 빚은 시모 덕분에 사라졌고 남편은 그 뒤로 얌전했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을 놓았어요.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그 의심의 불을 지핀 일은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파트 아랫집에 조리원 동기가 살았거든요. 애들 생일이 똑같고 같은 아파트라 친하게 지내곤 했는데 그 동기가 저한테 동영상과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자주 애들 사진 공유하니까 애들 사진인가 보다 싶어 들어갔는데 저는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에는 남편과 한 여성이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며 다정하게 붙어있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조리원 동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언니, 봤어요? 그거 형부 맞죠? 세상에, 어쩐지. 나 요즘에 배달시킨 게 계속 없어져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가서 CCTV 확인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계속 물건이 없어진다고요. 좀도둑이 제 박스를 가져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지하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하 주차장 CCTV까지 봤죠? 근데 그 도둑놈이 사람 인기척에 놀라 흠칫하며 후다닥 지나가는데 옆에서 형부랑 그 여자랑 둘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언니한테 영상 보낸 거예요. 그 여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혀 짐작도 안 되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밖에서 여자를 만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남편에게 전화할까 하는데 그때 제가 자주 보던 고민상담 코너에서 분류는 증거 싸움이라는 말이 언뜻 떠오르더군요. 저는 이 쥐새끼 같은 남편과 상간녀가 증거를 다 불태우기 전에 몰래 증거부터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뒤도 같이 캤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작정하고 증거를 모으는데 상간녀도 참 양파 같은 여자더군요. 게다가 더 열받는 건 남편이 그때 빚진 거 있잖아요. 그 돈을 전부 그 여자한테 다 털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와이프는 집에서 애 보느랴 돈 아끼랴 개고생하며 사는데 상간녀에게 이것저것 선물 다 해주고 결국에는 빚까지 진 호구 같은 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시모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자식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면 남편을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은 제 예상과 180도 달랐어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내 아들하고 닮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님, 닮은 사람이라도 옷이나 소지품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남편 입은 옷이며 소지품은 다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넌 도대체 이 일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니? 네? 정말로 뜬금없는 시모의 말에 저야말로 어리둥절해져서 되물었어요. 네가 남편 뒤나 캐고 다니면서 남편 불륜이나 지어서 말하는 거 보니 네가 의부증인가 보다. 이게 우리 아들이라는 건 맞다고 치자, 네 말대로. 그런데 너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그러면 못 써. 그 여자랑 그냥 아는 사이일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님, 숙박업소에서 함께 나온 거 보면 확실하잖아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덮고 살아라. 집이며 주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는 그간 쌓아온 시모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남편의 불륜에 대해 먼저 말한 것은 시모가 남편을 따끔하게 일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리 독실하고 신실한 시모이니 자기 아들의 불륜을 알면 아들에게 저 대신 인간의 도리를 따져 제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라니.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를 바득바득 앓며 모아놓은 증거를 보며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제가 모은 증거를 들이밀며 따졌습니다. 이거 설명해봐.
제가 던진 사진에 남편 놈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또 내 뒷조사했냐? 뒷조사했으면 왜? 잘못됐어? 열받으면 너도 내 뒷조사해. 나는 아무것도 걸릴 거 없으니까. 나처럼 네가 떳떳하면 문제 없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네가 바람 피운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아, 진짜 너 최악이다. 어떻게 남의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불륜이 사생활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 어디서 개 짖는 소리 그만하고. 그리고 너 알고는 있어? 그 여자 가정까지 있는 유부녀야. 알고 만나는 거니? 알고 있어. 뭐? 안다고. 그 사람도 곧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기로 했어. 결혼? 미쳤어? 당신 유부남이야. 그게 뭐? 솔직히 당신이랑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그 여자를 먼저 만났다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거라고. 당신 직업이 엄마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야. 그걸 말이라고. 정신이 나갔네.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었으면 결혼해서 네 새끼 낳아준 마누라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당신이 알았으니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이혼하자. 뭐가 이렇게 당당한가 싶었어요.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이 저만큼 당당하니 뭔가 큰 걸 감추고 있나 싶을 정도였죠. 남편과 싸우고 난 뒤 저는 시모와 함께 가던 교회에 안 갔어요. 갈 기분도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시모와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너 오늘 왜 안 왔니? 너 이거 신뢰의 문제야. 오늘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했으니 다음은 꼭 나와. 아들이 바람을 펴서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도 교회에 운운하는 시모를 보니 완전 눈이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안 나가요. 제가 거길 왜 나가요? 이제 그 사람이랑 이혼할 판인데. 뭐? 너희 이혼한다고? 네. 그 사람이 이혼하자입니다. 그것도 가정이 있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요. 제 말에 살짝 충격 먹은 건지 시모가 순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제 좀 속 시원하세요?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가면서 아들 두둔하시더니 하필이면 가정이 있는 여자랑 바람을 핀다니 어떠세요? 저는 기분이 아주 더럽던데. 덮고 살고 할 것도 없었네요. 빌며 사과라도 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해도 용서해줄까 말까인 상황에 유부녀를. 그만해라. 어차피 너희 사이 망가진 거 고칠 수 없어 보이니 이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그리고 너 이혼할 거면 곱게 해. 어디 가서 소문나도록 하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하라는 소리야. 알아들어? 세상에,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아들 두둔하는 거야 그렇다 손 치지만 저한테 처신을 똑바로 하라니. 제 자식한테는 쓴소리 하나 하기 싫고 며느리한테는 쓴소리며 못할 소리며 가리지 않고 하는 시모를 보니 저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그걸 어떻게 신경 써요? 그렇게 조용히 저희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시모 때문에 열받아서 씩씩거리는데 상간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잠깐 나오세요. 서로 할 말 많잖아요. 내가 너 오란다면 오고 가란다면 가는 사람이야? 나 당신 같은 여자랑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저도 앞으로 연락 안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전화로 하죠. 집에 있는 거 다 놔두고 몸만 나가세요. 지저분하게 굴면서 이혼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요. 뒤처리하는 저도 생각해줘야죠. 정신 나간 년이 여기 또 있네. 이보세요 상간년아. 뒤처리는 네가 다 해야 할 것이고 대신에 이혼은 무조건 내가 해준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 물건 딱 다 들고 갈 거야. 네가 사귀는 그 나쁜 불륜남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 새끼 데리고 살아봐야 쓰레기라는 거 언젠가는 깨닫기 바란다.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이딴 도발하면 너네 회사로 가서 한바탕 뒤집어 줄 거야. 쓰레기라도 뺏기니까 속 쓰려서 발악하나 본데 나는 그 사람하고 헤어질 생각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거쳐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어디서 버림받은 주제에 큰 소리야? 버림받았으니까 큰 소리 치지. 마음 같아서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두 연놈들이 무슨 짓 했는지 다 까발리고 싶다만 내가 나중을 위해서 참는 거야. 두고두고 너네들한테 복수하려면 지금 법에 문제되는 일 만들어서 처벌받으면 곤란하지. 벌벌 떨면서 살아. 내가 위자료 소장 어디로 던질지 모르니까. 남편과 시모, 상간녀까지 재수없는 것들과 드자비질하는데 지치는 건 저더군요. 그래서 한 번에 싹 다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재계약 안 하겠다고요. 때마침 전세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에게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어차피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문자 하나 왔어요. 이혼 판결 나기 전에는 거기 안 들어갈 거라고요. 제 신혼집도 재산 분할에 들어갈 거라는 착각이라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알려줄 필요도 없었죠. 고유재산은 재산 분할에 안 들어간다는 걸요. 그렇게 전셋집은 새로운 계약이 됐고 이사 전날 저는 짐을 모두 싸서 친정으로 모두 보내버렸어요. 큰 가전 중에 쓸만한 것은 모두 팔아버렸고 남편 짐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제 짐 다 보내고 남편 놈에게 문자 하나 보냈어요. 짐 가지고 꺼져. 라고 말이죠. 남편 놈은 답도 없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 놈이 이제 당할 일들이 눈에 선했거든요. 역시나 다음날 아침이 되니 집주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유, 새댁. 짐을 이렇게 빼다 말면 어떡해? 좀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는데 빨리 와서 빼줘야겠는데. 어머, 제 전남편이 아직 안 뺐나 보네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전남편이 제 연락은 안 받아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남편한테 직접 전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남편 그러니 집주인도 눈치를 챈 모양이더군요. 아이고, 알았어. 내 전화해 볼게. 그렇게 집주인과 전화를 끊고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남편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이제야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시침이 뚝 떼고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집을 왜 멋대로 계약 해지한 건데? 내가 돈 내고 계약한 집을 내가 내놓겠다는데 당신이 왜 이 난리야? 누가 보면 당신 집인 줄 알겠네. 그거 우리 재산 분할에 들어가야 되는 목록이라고. 웃기시네. 야, 너 그거 믿고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어? 어쩐지 상간녀가 나더러 집에 있는 물건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더니. 그거 이혼 전에 내가 취득한 고유재산이라서 재산 분할 안 되는 건 몰랐지? 게다가 우리 혼인 기간이 3년밖에 안 돼. 기간 짧아서 해당 안 되고 어줍잖게 주워들은 건 있나 본데 그러면 끝까지 잘 들었어야지. 뭐? 아, 진짜? 야, 너 당장 다 돌려놔? 가전이며 가구며 다 돌려놓으라고. 그거 네가 샀어? 내가 다 샀잖아, 도둑놈 같은 놈아. 우리 집에서 네가 가져갈 건 네 몸뚱이랑 네가 산 물건들 뿐이야. 짐 정리하다가 네가 사준 거 놔두고 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웨딩 반지 말고는 눈 씻고 봐도 없더라. 에라이 나쁜 놈. 와이프한테는 돈 하나 안 쓰면서 상간녀한테는 펑펑 돈 다 쳐쓰고 엄마한테 손이나 벌리는 호구 같은 자식. 앞으로는 너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애수가 없으려니까. 야, 너 말 다 했어? 재수가 없어? 누가 할 말인데. 너랑 처갓집이 돈 한 푼 없이 빚만 한가득인 거 미리 알았으면 결혼하자고 이야기도 안 했을 거야.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아, 그걸 진짜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 집에 빚 없어. 너 이혼할 때 내 금융기록 안 봤어? 나 빚 없고 우리 부모님도 빚 없어. 그 전세금은 부모님이 주신 돈 반, 내가 번 돈이 반이지. 뭐? 그럼 왜 나한테 너 빚 있다고 거짓말한 건데? 왜 했겠냐? 너 내 전세금 네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더러 합가하자고 한 거잖아.
네 놈이 합가하자고 말 꺼낸 다음날 시어머니랑 너랑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시모는 나를 수발드는 식모로 쓰려고 했고 너는 나를 돈 뽑는 기계로 생각했지. 당연히 나도 내 돈 지켜야 하잖아? 그래서 거짓말했어.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빚을 지기를 했어. 있는 돈을 다 까먹기를 했어? 내가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나쁜 짓을 했나? 그대로 가만히 놔뒀으면 다 우리 돈이 됐을 텐데. 이보세요, 아저씨. 돈 다 까먹고 나한테 책임지라던 너를 보면서 새삼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미친놈아. 미치려면 곱게 미쳐. 그리고 대가리도 그만 굴리고. 잔대가리 굴리다가 봐. 너만 똥 됐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전화를 끊으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사실 전세금의 절반은 어머니가 주신 거라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잠시 몸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혼 확정되고 나서는 시모가 다니는 교회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간 다녔던 정이 있는데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를 보는 사람들 눈빛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교회 집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암이요? 알고 보니 시모가 아들 이혼했다는 말하기 싫으니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뒀더군요. 이혼 이야기 나오고부터 6개월 넘게 다니지 않았는데다가 그때쯤에는 집도 친정으로 옮긴 상태라 오며 가며 볼 사람도 없었으니 다들 시모 말만 듣고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모르셨나 보네요. 제 전남편이 유부녀하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혼하느라 여기 못 온 거예요. 제가 늦게나마 신을 섬기게 돼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정신 나간 짓을 해도 용서를 해줄 마음이 있었는데 전남편과 어머님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더 당당하게 이혼하려면 곱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찌 그리 부도덕한 짓을 하는지 어디 가서 똑같은 행동할까봐 겁나네요. 종교인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어머,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그럼 그 여사님이 데리고 다니던 여자가 그 유부녀인가? 시모는 벌써 여기에 그 상간녀까지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산 사람을 왜 죽었다고 했대? 아무리 미워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분도 예전 같지 못하시네. 이 죄를 어찌다 회개하시려고? 회개를 할 마음은 있으시겠어요? 없던 일로 하고 싶어서 며느리를 죽은 사람 취급했는데. 어휴, 못 믿을 사람이네. 커뮤니티 내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자리에 시모도 없는데 시모의 악명이 순식간에 퍼져갔어요. 저는 인사를 하러 갔다가 시모에 대한 복수를 완수하고 사람들의 작별 인사를 받으며 교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장 근처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예, 너 이런 옷 좀 입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불륜으로 우리 아들 만난 거 티내고 싶어서 그래? 도대체 애가 한 번에 알아듣는 법이 없어. 아휴, 내 아들이지만 어쩌면 보는 눈이 이렇게 없는지. 그래도 이전 며느리는 데리고 다니는 맛이라도 있었지. 이건 뭐 반반한 얼굴 말고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전 시모는 상간녀를 아주 물어뜯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모 앞에 떡하니 얼굴을 드러냈죠. 너 왜 여기에 있어? 너 설마 교회에 들어갔다 오는 길이니? 그건 어머님이 들어가 보시면 알겠죠. 인사 잘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죽었다는 소문나면 오래 산다는 말. 그치만 어머님 평판은 좀 그렇겠네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쳤어. 너 진짜 미쳤어. 이혼한 마당에 여길 왜 와? 제 말에 시모가 부들부들 떨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우리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저는 시모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남의 떡 손에 주니까 어때? 아주 텁텁하고 찝찝하지. 내가 그쪽한테는 큰 절을 해도 모자라네. 이런 정신 나간 가족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줘서. 근데 너도 교회 들어갈 거면 조심해라. 내가 벌써 전 남편이랑 유부녀랑 바람난 거 다 말했으니까. 아니다. 들어가면 눈총 좀 받고 끝이지 뭐. 그게 대수야. 사람들 소문 금방 가라앉아. 하긴 안 가라앉고 정착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 말에 상간녀도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아참, 그리고 내가 살던 신혼집, 너 거기 있는 거 다 놔두고 몸뚱이만 나가라고 했었지? 근데 어쩌지? 네가 그 정신 나간 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셋집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전셋집이거든.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목록에 안 들어가. 그게 무슨 말 뜻인지 모르겠지? 내가 상냥하게 알려줄게. 네 남편 개털이라는 뜻이야, 이 상간녀나. 남의 거 탐내다가 둘 다 개털 됐네? 정말 보기 좋은 한 쌍이다. 그치? 상간녀가 그 이야기 듣더니 벼랑간 가방 안에서 차키를 꺼내더니 급하게 차에 시동을 켜더군요. 예, 며느라가 어디 가냐? 나도 같이 가야지. 너만 가면 어떡해? 제가 왜 며느리예요? 아직 혼인신고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여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짓에 어울려준 건 그 남자가 나를 데리고 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서였거든요. 돈이 없으면 저랑 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냉정하게 할 말만 하고 돌아선 상간녀는 차를 타고 사라졌고 시모는 멍청하게 서 있더군요. 상간녀가 아주 얌전한 줄 착각하고 계셨더군요. 그러다 뒤통수 맞고 벙찐 표정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 저는 교회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 어머님, 여기서 보네요. 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던데 어머님은 잘 지내셔서 다행이네요. 결국 제 큰 목소리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시모를 둘러싸자 시모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쳤어요. 헐레벌떡 뛰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소문이 다 나서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결국 노이로제 걸려서 병원 치료받으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벌받을 생각하셨어야지.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양심 없는 생각을 하니 이런 불상사가 터지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한 방을 날리기 위해 이메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회사로 휙 보냈죠. 그 안에 적힌 글은 남편이 한 짓들을 간략히 적은 글이었는데 보통의 회사라면 굳이 불륜 정도로 문제 삼지 않을 테지만 그 직장 자체가 좀 특수하거든요. 기독교 재단 아동센터.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며 게다가 신실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조강지처와 아이를 버린 인간에 대해 좋게 생각할 리가 없으며 자신들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결국 전 남편은 회사에서 품위유지 위반과 심각한 사칙 위반이 적용돼서 직장에서 잘렸어요. 사실 이렇게 잘리기 쉽지 않은데 알고 보니 시모가 그 직장에 전 남편을 넣어줬던 건데 시모가 저지른 부도덕한 짓들이 직장까지 소문나면서 결국 남편을 해고하는 것으로 가게 됐다고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 상간녀도 전 남편에게 정 떨어졌는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마음이 식었는지 전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늦게 상간녀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보냈어요. 상간녀는 능력이 좋은 모양인지 그새 새로운 남자를 낚았더군요. 저도 몰랐는데 새로운 남자와 함께 있다가 불시에 제 위자료 소장을 그 남자가 보게 되어 한바탕 난리가 나서 다시 버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버려지는지 봤어야 속이 더 시원했을 텐데 그럴 수 없던 게 너무 아쉽네요. 전 남편은 양육권이며 친권 다 포기하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징징대며
아이를 포기 못한다며 아이한테 면접 교섭권을 쓰겠다며 난리를 쳤어요. 결국 애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남편 놈이 우물쭈물 하는 걸 보니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이쪽이 본론이겠다 싶은 감.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 쳤어요. 잠깐만, 나부터 이야기 먼저 좀 할게. 혹시라도 정말 혹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만에 하나라도 나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할 거면 하지 마. 나는 너한테 사과받고자 나온 것도 아니고 용서를 하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야. 네 모습 보니까 걱정돼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야. 나는 너 용서할 생각도 없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우리는 악연으로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볼 때마다 화내는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사람한테 큰 배신을 당해보니까 용서가 허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할 거면 입도 빵긋하지 마. 제 말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제 눈치만 살피며 힐끔거리더군요. 그렇게 면담하는 시간 내내 남편은 애를 보며 제게 뭐라도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그 모든 말에 철벽을 쳐줬어요. 아이 때문에 만나긴 했지만 정말로 만나기 싫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만나 할 말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 보낸 뒤 우리는 헤어졌네요. 전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혼자 터벅터벅 걸어갔죠. 그 뒤로는 애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없더군요. 아무리 봐도 제게 틈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애를 방패 삼아 연락해오는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싱글맘이 되었지만 옛날보다는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놈들은 다들 죄다 죗값을 받았으니 저도 속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고요. 자승자박이라고 자기가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었으니 결국은 본인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걸 시모와 전 남편이 꼭 깨달았으면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